화려한 샹들리에 불빛 아래 웃음소리와 잔 부딪히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지는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 라스텔라. 매년 이맘때쯤 열리는 기업과 군 관계자들의 비공식 사교 파티는 평소에는 좀처럼 한자리에 모이기 힘든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서로의 안부를 묻고 또 새로운 인맥을 쌓는 그런 중요한 교류의 장이었다. 값비싼 와인 향과 은은한 향수 냄새가 뒤섞인 홀 안에는 잘 차려입은 신사숙녀들과 함께 간간히 늠름한 제복 차림의 군인들이 눈에 띄었다. 그들 대부분은 서로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거나 혹은 악수를 나누며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떠들썩한 쉔쇼 분위기와는 어울리지 않게 창가 한쪽 구석 테이블에 홀로 앉아 무표정한 얼굴로 테이블 위에 생수잔만 만지작거리고 있는 한 여자가 있었다. 짧게 자른 머리에 화장기 없는 맨 얼굴, 그리고 몸에 딱 맞는 심플한 검은색 정장 차림. 그녀는 언뜻 보기에는 그저 평범한 회사원처럼 보였지만 그 고요한 눈빛 속에는 마치 잘 벼려진 칼날 같은 예리함과 함께 범접하기 어려운 어떤 강인한 기운이 숨겨져 있는 듯했다. 그녀의 이름은 하선우.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 사령부 예하 제7노동칠 특수임무단 소속 현역 대위였다. 707 특임단. 그 이름만으로도 이미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라는 것을 능히 짐작할 수 있을 터. 그 중에서도 하선우 대위는 부대 내에서조차 독사라는 별명으로 불릴 만큼 한번 목표로 삼은 것은 그 어떤 어려움과 위험 속에서도 반드시 완수해내고야 마는 그런 독하고도 집요한 근성으로 유명했다. 뛰어난 사격술과 근접 격투 능력은 물론이고 웬만한 남자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의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 그리고 그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도 침착함과 냉철함을 잃지 않는 뛰어난 판단력까지. 그녀는 명실상부 707 특임단 내에서도 손꼽히는 최정예 엘리트 요원 중 한 명이었다. 그런 그녀가 오늘 이 딱딱하고 거추장스러운 사교 파티에 참석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그녀의 직속상관이자 한때는 그녀의 아버지와도 막역한 사이였던 이진욱 대령의 간곡한, 아니 거의 방황제적인 명령 때문이었다. 하 대위, 이번 주말에 중요한 민간 교류 행사가 하나 있는데 자네가 우리 부대를 대표해서 한번 참석해 주는 게 어떻겠나. 너무 딱딱하게 굴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즐기다 오면 돼. 가끔은 이런 자리도 필요한 법이니까. 선우는 처음에는 단칼에 거절하려 했지만 이건 명령이다라는 이 대령의 그 단호한 한마디에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이곳에 오게 된 것이었다. 그녀는 이런 시끄럽고 또 가식적인 자리가 체질적으로 맞지 않았다. 차라리 그 시간에 혼자 산에 올라가거나 혹은 체력 단련실에서 땀을 흘리는 것이 훨씬 더 생산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선우는 자신도 모르게 흘러나오는 깊은 한숨을 애써 감추며 테이블 위에 놓인 차가운 생수잔을 들어 단숨에 들이켰다. 어서 빨리 이 지긋지긋한 시간이 지나가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바로 그때 그녀의 귓가에 아주 거슬리고 또 불쾌한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이 씨발, 눈깔 똑바로 뜨고 한다뇨. 이 개새끼야, 지금 내 놈 눈깔에는 내가 안 보이냐. 홀 중앙에서 값비싼 양복을 빼입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천박하고 또 경박스러운 느낌을 풍기는 한 무리의 남자들이 실수로 자신들과 부딪힌 듯한 레스토랑 종업원 한 명을 둘러싸고 거칠게 위협을 가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종업원은 잔뜩 겁에 질려 얼굴이 하얗게 변한 채 연신 허리를 숙이며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정말 죄송합니다 하고 빌고 있었다. 죄송하면 다야. 이 씨발놈아, 내까짓게 지금 누굴 쳤는지 알고나 하는 소리야. 이 새끼 이거 아주 그냥 오늘
여기서 제대로 한번 조져놔야 정신을 차리겠구먼. 무리의 우두머리로 보이는 험악한 인상에 목에는 요란한 용 문신까지 한 마석도라는 사내가 종업원의 멱살을 움켜쥐고는 금방이라도 주먹을 휘두를 듯한 기세였다. 주변의 다른 사람들은 그 험악한 분위기에 겁을 먹고 슬금슬금 자리를 피하거나 혹은 애써 외면하며 못 본 척하고 있었다. 레스토랑 매니저로 보이는 사람도 안절부절 못하며 그들 옆에서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었지만 감히 그들의 심기를 건드릴 용기는 없어 보였다. 선우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 그녀는 원래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성격이었지만 지금은 자신의 신분을 드러낼 수 없는 상황이었고 또 괜한 소란을 일으키고 싶지도 않았다. 하지만 마석도와 그의 일당들의 그 도를 넘는 폭력적인 행동은 그녀의 그 마지막 남은 인내심마저도 서서히 바닥나게 만들고 있었다. 마석도가 마침내 종업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날리려던 바로 그 순간 선우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거기까지 하시죠. 그녀의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홀 안에 울려 퍼졌다. 갑작스러운 그녀의 등장에 마석도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로 쏠렸다. 뭐야, 이 계집애는 또 어디서 나타나서 갑자기 영웅놀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마석도는 어이없다는 듯이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었다. 지금 당신들이 하고 있는 그 행동, 엄연한 폭행죄에 해당한다는 거 알고는 있습니까? 그리고 공공장소에서의 소란 행위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큰 피해를 줄 수 있고요. 선우는 조금도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그를 똑바로 마주보며 말했다. 하, 이년이 지금 우리한테 법 공부라도 가르치겠다는 거야, 야. 너 지금 우리가 누군 줄 알고 그렇게 함부로 깝죽거리는 거냐? 우리가 바로 이 강남 바닥을 휘어잡고 있는 흥룡호의 소속이다. 이년아, 흥룡호에 내년 그 잘난 주둥이 한번 잘못 놀렸다가 아주 그냥 쥐도 새도 모르게 쥐포 신세가 될 수도 있다는 거. 명심해둬라. 마석도는 자신의 뒤에 있는 그 든든한 조직의 이름을 들먹이며 그녀를 협박했다. 하지만 선우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입계는 싸늘한 냉소마저 어렸다. 흥룡회, 그게 뭐죠? 혹시 무슨 용가리 과자 이름인가요, 뭐? 뭐라고 이 시발년이 진짜 죽고 싶어서 환장했나? 마석도의 얼굴이 순간 험악하게 일그러졌다. 그리고는 옆에 있던 부하들에게 눈짓을 보냈다. 전현, 아주 그냥 오늘 여기서 반쯤 죽여놔라. 그리고 나머지 반은 내가 아주 친절하게 밤새도록 직접 손봐주지. 그의 그 더럽고 추잡한 말에 주변에 있던 몇몇 여자 손님들이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돌렸다. 마석도의 부하 2명이 희죽거리며 선우에게 다가왔다. 아가씨, 좋은 말 할 때 그냥 곱게 꺼지시지. 괜히 우리한테 잘못 걸려서 그 예쁜 얼굴에 상처라도 나면 얼마나 억울하겠어. 안 그래? 한 놈이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선우의 팔을 잡으려던 바로 그 순간 선우의 몸이 번개처럼 움직였다. 그녀의 날카로운 팔꿈치가 정확하게 그놈의 명치를 가격했고 컥 하는 비명과 함께 그놈은 그대로 바닥에 쓰러져 나뒹굴었다. 옆에 있던 다른 놈이 당황하며 주먹을 휘둘렀지만 선우는 그 공격을 아주 가볍게 피하며 그의 다리를 걷어차 균형을 무너뜨린 뒤 그의 목에 강력한 수도를 날렸다. 그놈 역시 힘없이 바닥으로 고꾸라졌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마석도를 포함한 나머지 깡패들은 눈앞에서 벌어진 그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잠시 넋을 잃고 말았다. 저렇게 가녀리고 평범해 보이는 여자가 어떻게 저토록 빠르고 또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단 말인가. 하지만 선우는 그들에게 더 이상 생각할 틈조차 주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한 마리 성난 아모랑이처럼
다시 한번 그들에게 맹렬하게 달려들었다. 그녀의 주먹과 발길이 허공을 가를 때마다 깡패들의 그 고통스러운 비명소리와 함께 뼈 부러지는 소리가 아주 그냥 섬뜩하게 울려 퍼졌다. 불과 몇 분도 차에 지나지 않아 아까까지만 해도 그렇게 기세등등하던 대여섯 명의 깡패들은 전부 다 피투성이가 된 채 바닥에 큰 대자로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다. 선우는 마지막으로 마석되게 다가가 그의 멱살을 아주 가볍게 움켜쥐고는 싸늘하고도 냉정한 목소리로 경고했다. 다시는 내 눈앞에 그 더러운 면상 들이밀지 마라. 그리고 오늘 이 일을 다른 누구에게라도 발설하거나 혹은 저 종업원에게 다시 한번 해코지를 하려고 한다면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곱게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내 말 똑똑히 알아들었나? 마석도는 이미 공포에 질려 그저 고개만 미친 듯이 혀로 끄덕일 뿐이었다. 선우는 그를 경멸 어린 눈빛으로 한번 쏘아보고는 그대로 바닥에 벌레처럼 내팽개쳐버렸다. 그리고는 아까 그 종업원에게 다가가 그의 상태를 살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어 보였지만 온몸에 심한 타박상을 입은 듯했다. 괜찮으세요? 제가 병원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선우는 그를 부축하며 말했다. 고맙습니다. 아가씨, 정말 고맙습니다. 종업원은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대답했다. 선우는 그를 데리고 레스토랑을 빠져나왔다. 홀 안의 모든 사람들은 여전히 충격과 공포에 휩싸여 그녀의 그 압도적인 뒷모습을 그저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을 뿐이었다. 마치 한바탕 거대한 폭풍우라도 휩쓸고 지나간 것처럼 그렇게 모든 것이 순식간에 정리되어 있었다. 하선우는 다친 종업원을 부축하여 레스토랑 근처 가장 가까운 병원 응급실로 데려갔다. 다행히 종업원의 부상은 생각보다 심각하지 않았고 간단한 치료와 함께 며칠간의 안정을 취하면 곧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사의 진단이 있었다. 선우는 종업원의 치료비를 대신 지불해주고 그가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택시까지 잡아준 후에야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가씨, 이 은혜를 어떻게 다 갚아야 할지. 종업원은 연신 그녀에게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별 말씀을요. 앞으로는 너무 위험한 상황에서는 함부로 나서지 마시고 꼭 주변에 도움을 청하세요. 아셨죠? 선우는 부드럽게 타이르듯 말했다. 네. 아가씨, 명심하겠습니다. 종업원을 태운 택시가 멀어지는 것을 확인한 후에야 선우는 다시 한번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오늘 밤 그녀는 너무나도 많은 에너지를 소모한 것 같았다. 단순한 육체적인 피로감 때문만은 아니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그 강렬한 분노와 그리고 그 분노를 폭력으로 해소해야만 했던 그 씁쓸한 뒷맛 때문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원래 그렇게 쉽게 감정을 드러내거나 혹은 폭력을 사용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하지만 오늘 밤 마석도와 그의 일당들이 보여준 그 추악하고도 비열한 모습은 그녀 안에 잠들어 있던 어떤 원초적인 분노를 건드린 것이 분명했다. 흥룡회라. 선우는 아까 마석도가 내뱉었던 그 조직의 이름을 다시 한번 떠올렸다.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었지만 그의 그 자신만만한 태도로 보아하니 아마도 이 강남 일대에서는 꽤나 악명 높은 그런 신흥폭력 조직일 가능성이 높아 보였다. 그리고 그들이 오늘 밤 자신에게 당한 그 굴욕을 그냥 순순히 넘어갈 리가 없다는 것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분명 그들은 어떻게든 자신에게 보복을 해오려 할 것이고 어쩌면 그 과정에서 또 다른 무고한 피해자들이 생겨날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선우는 잠시 고민에 빠졌다. 이 일을 그냥 이대로 덮어두어야 할까?
아니면 자신의 직속상관인 이진욱 대령에게 정식으로 보고하고 군 차원에서 대응을 해야 할까? 하지만 이번 일은 엄연히 그녀의 개인적인 일이었고, 또 그녀는 자신의 일 때문에 부대 전체에 누를 끼치고 싶지는 않았다. 결국 그녀는 일단 상황을 좀 더 지켜보기로 결심했다. 만약 그들이 다시 한번 자신에게 해코지를 해오거나 혹은 다른 무고한 시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려 한다면 그때는 그녀가 직접 나서서 그들을 아주 확실하게 응징하리라고. 하지만 선우의 그런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가고 말았다. 마석도는 생각보다 훨씬 더 교활하고 또 뒤끝이 있는 그런 인간이었다. 그는 그날 밤 선우에게 당한 그 치욕을 절대로 잊지 않았고 어떻게든 그녀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다. 그는 먼저 자신의 정보망을 총동원하여 강선우라는 그 정체불명의 여자에 대해 샅샅이 뒷조사를 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선우는 국정원 소속도 아닌 그저 평범한 육군 대위로만 등록되어 있었고 그녀의 신상 정보는 군 내부에서도 극비사항으로 취급되고 있었기에 마석도가 그녀에 대해 알아낼 수 있는 것은 거의 아무것도 없었다. 시발 그년 대체 정체가 뭐야? 무슨 그림자도 아니고 아무리 뒤를 캐도 나오는 게 하나도 없잖아. 마석도는 자신의 비밀 아지트에서 부하들을 향해 길길이 날뛰었다. 그날 밤 그 가녀린 계집애 하나에게 조직원 전체가 속수무책으로 나가떨어졌다는 그 사실은 이미 강남 바닥 전체에 웃음거리로 퍼져나가고 있었고 그의 자존심은 그야말로 갈기갈기 찢겨나간 상태였다. 그는 어떻게든 그년의 정체를 밝혀내고 아주 처참하게 짓밟아버려야만 직성이 풀릴 것 같았다. 형님, 혹시 그년 다른 경쟁 조직에서 우리를 견제하려고 일부러 보낸 그런 킬러 같은 거 아닐까요? 부하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의견을 내놓았다. 킬러, 그럴 수도 있겠군. 어쩐지 그년 싸움 실력이 보통이 아니더라니. 마석도는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하더니 이내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좋아. 그렇다면 우리도 똑같이 한번 되갚아줘야지. 그년이 정말 다른 조직 소속의 킬러라면 우리가 먼저 그년의 목을 따서 그놈들한테 아주 친절하게 선물로 보내주면 될 것 아니냐. 크크크. 그렇게 마석도는 강선우를 제거하기 위한 새로운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그는 우선 선우가 자주 나타날 만한 장소들을 물색했고 마침내 그녀가 가끔씩 퇴근 후 운동 삼아 들르는 허름한 실내 사격장을 찾아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를 기다렸다가 기습하여 처리할 계획을 세웠다. 며칠 후 아무것도 모르는 선우는 여느 때처럼 퇴근 후 그 실내 사격장을 찾았다. 그곳은 일반인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주로 전직 군인들이나 혹은 경찰들이 이용하는 그런 곳이었다. 선우는 그곳에서 가끔씩 실탄 사격을 하며 스트레스를 풀거나 혹은 사격 감각을 유지하곤 했다. 그녀가 막 사격 준비를 마치고 헤드셋을 착용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갑자기 사격장 내부의 모든 전등이 일제히 꺼지며 암흑천지가 되었고 동시에 여러 명의 괴한들이 어둠 속에서 소리 없이 그녀를 향해 덮쳐들었다. 선우는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침착하게 몸을 날려 그들의 공격을 피했다. 그리고는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그녀의 그 동물적인 감각만을 이용하여 자신을 향해 달려드는 적들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들의 급소를 가격하기 시작했다. 크악 어둠 속에서 괴한들의 처절한 비명소리가 연이어 터져 나왔다. 선우는 마치 어둠 속의 유령처럼 아주 빠르고 또 치명적인 움직임으로 그들을 하나씩 제압해 나갔다. 그녀는 이미 수많은 실전 경험을 통해 이런 극한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지를 본능적으로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사격장 내부에는 더 이상 그 어떤 움직임도 느껴지지 않았다. 오직 거친 숨소리와 함께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는 괴한들의 고통스러운 목소리만이 희미하게 들려올 뿐이었다. 선우는 천천히 벽에 기대앉아 숨을 골랐다.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작은 라이터를 꺼내 불을 붙였다. 희미한 불빛 아래 대여섯 명의 괴한들이 사격장 바닥 여기저기에 쓰러져 있는 모습이 드러났다. 그리고 그들 중에는 며칠 전 자신에게 처참하게 깨졌던 마석도의 모습도 보였다. 마석도 역시 내 놈이었군. 선우는 싸늘한 목소리로 말했다. 크윽. 이 독한 년. 대체 정체가 뭐냐? 마석도는 고통스러운 신음과 함께 힘겹게 물었다. 내 놈 같은 쓰레기들이 알 필요 없는 정보다. 선우는 그의 말을 차갑게 잘랐다.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했을 텐데. 아무래도 내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 모양이로군. 시발, 두고 보자. 내가 반드시 내년을. 마석도는 끝까지 악에 받쳐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미 힘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다. 선우는 더 이상 그와 말을 섞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쓰러져 있는 괴한들의 몸을 뒤져 그들의 휴대폰을 전부 다 수거했다. 그리고는 경찰에 익명으로 신고 전화를 걸어 이곳에서 집단 패싸움이 벌어졌다고 알린 후 조용히 그곳을 빠져나왔다. 그녀는 직감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극이 아니라는 것을. 마석도 그리고 그 뒤에 있는 흥룡회라는 조직은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또 질긴 그런 존재들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신을 위협해올 것이 분명했다. 선우는 더 이상 이 문제를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는 정말로 이진욱 대령에게 모든 것을 보고하고 군 차원에서의 공식적인 대응을 준비해야 할 때가 온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녀가 마석도와 흥룡회의 그 검은 실체를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더욱더 거대하고 또 추악한 음모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다는 그 사실을 말이다. 그리고 그 음모의 중심에는 그녀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그런 엄청난 인물이 깊숙이 연루되어 있다는 그 끔찍한 진실을. 그녀의 싸움은 이제 겨우 시작에 불과했다. 그리고 그 싸움의 끝에는 과연 무엇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을 것인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위험한 미래가 마치 먹구름처럼 그녀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었다. 실내 사격장에서의 아찔했던 기습과 또 한 번의 격투를 뒤로하고 부대로 복귀한 하선우는 그날 밤 있었던 모든 일들을 직속상관인 이진욱 대령에게 숨김없이 보고했다. 이진욱 대령은 선우의 아버지와는 육군사관학교 동기이자 막역한 친구 사이였고 선우에게는 아버지와 다름없는 존재이자 가장 든든한 정신적 지주이기도 했다. 그는 선우의 보고를 듣는 내내 아무 말 없이 굳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고 이따금씩 짧은 질문만을 던질 뿐이었다. 그래서 그 마석도라는 자가 흥룡회 소속이라는 것을 확실히 확인한 것인가? 이 대령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네, 그렇습니다. 제 입으로 직접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놈들의 수법이나 행동 패턴으로 보아 단순한 동네 양아치 수준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분명 그 배후에 더 큰 조직이 있을 겁니다. 선우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흥룡회라. 이 대령은 잠시 깊은 생각에 잠기는 듯 하더니 이내 착잡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나도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강남 일대를 중심으로 아주 빠르게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 신흥폭력 조직이라고 하더군. 주로 불법 도박장 운영이나 유흥업소 갈취,
그리고 기업형 사채업 같은 더러운 사업에 손을 대고 있다고 들었다. 그런데 그놈들이 왜 갑자기 하 대위를 노린 것이지 단순한 시비였다고 보기에는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너무나도 많은데 저도 그 점이 가장 의문스럽습니다. 처음 레스토랑에서 시비가 붙었을 때만 해도 그저 일반적인 폭력 사건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사격장에서의 기습은 명백히 저를 노린 계획적인 범행이었습니다. 마치 제가 그곳에 나타날 것을 미리 알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처럼 말입니다. 선우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그렇다면 그들 뒤에 하 대위의 정체를 알고 있는 혹은 하 대위에게 원한을 품고 있는 또 다른 누군가가 있다는 것인가? 아직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령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선우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우려와 함께 안타까움이 서려 있었다. 그는 선우가 얼마나 뛰어난 요원인지, 그리고 그녀의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만약 이번 일이 정말로 선우의 아버지와 관련된 어떤 과거의 사건과 연관되어 있다면 이것은 결코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도 직감하고 있었다. 하 대위, 이번 일은 일단 군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아직 증거가 너무나도 부족하다. 그리고 만약 섣불리 우리가 나섰다가 오히려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어. 그러니 당분간은 자네 혼자서라도 최대한 조심하면서 그들의 배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 것이 좋겠다. 물론 필요하다면 내가 뒤에서 자네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도록 하지. 하지만 절대로 무리하거나 위험한 행동은 삼가도록. 자네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명심하게. 네, 알겠습니다. 대령님, 명심하겠습니다. 선우는 굳은 표정으로 대답했다. 그렇게 이진욱 대령과의 면담을 마치고 나온 선우는 다시 한번 자신의 임무에 대해 생각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개인적인 복수나 혹은 우발적인 사건 해결의 문제가 아니었다. 어쩌면 이것은 과거 아버지의 죽음과도 깊숙이 연관되어 있을지 모르는 아주 거대하고도 추악한 음모의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불길한 예감이 그녀의 온몸을 휘감았다. 한편 그 시각 강남의 한 초호화 펜트하우스에서는 흥룡회의 실질적인 보스이자 표면적으로는 여러 합법적인 사업체를 운영하는 성공한 젊은 사업가로 알려진 최강혁 회장이 자신의 충실한 오른팔인 마석도로부터 그날 밤 있었던 모든 일들에 대해 보고를 받고 있었다. 최강혁은 올해 나이 40을 간 넘겼지만 날카로운 눈빛과 냉철한 판단력, 그리고 상대를 압도하는 그 특유의 카리스마로 이미 대한민국 암흑가에 새로운 실세로 떠오르고 있는 그런 무서운 인물이었다. 그래서 그깟짓 계집애 하나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이 모양 이 꼴로 돌아왔단 말이냐. 마석도 최강혁은 차가운 목소리로 마석도를 질책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지만 오히려 그래서 더욱더 섬뜩하고 또 위압적으로 느껴졌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그 계집애가 그렇게까지 엄청난 싸움 실력을 가지고 있는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마치 무슨 인간 병기라도 되는 것처럼 저희 조직원들이 전부 다 속수무책으로 나가떨어졌습니다. 마석도는 잔뜩 겁에 질려 바닥에 납작 엎드린 채 변명했다. 인간 병기라. 최강혁은 잠시 흥미롭다는 듯한 표정을 짓더니 이내 다시 싸늘한 눈빛으로 돌아와 물었다. 그 계집애의 정체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알아낸 것이 있느냐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 쪽 정보원들을 총동원해서 그년의 뒤를 캐고 있으니 조만간 확실한 정보가 들어올 것 같습니다.
흐음. 최강혁은 잠시 턱을 괴고 생각에 잠겼다. 그가 이렇게까지 한낱 계집애 하나에게 신경을 쓰는 이유는 따로 있었다. 바로 얼마 전 그가 아주 은밀하고 또 극비리에 추진하고 있던 어떤 거대한 불법 사업 프로젝트가 정체불명의 누군가에 의해 계속해서 방해를 받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는 직감적으로 지금 이 강선우라는 정체불명의 계집애가 그 일과 어떤 식으로든 연관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그녀는 단순히 제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녀가 알고 있는 모든 정보와 함께 그녀의 배후에 있는 또 다른 세력까지도 전부 다 뿌리 뽑아야만 했다. 마석도, 네, 회장님 그 계집애 당분간은 건드리지 마라. 대신 그년 주변을 아주 철저하게 감시하도록 해 그년이 누구를 만나고 또 어디를 가는지 아주 사소한 것 하나라도 놓치지 말고 전부 다 나에게 보고하도록. 그리고 만약 그년이 우리의 중요한 사업에 조금이라도 더 접근하려는 움직임이 보인다면 그때는 내 허락 따위는 필요 없이 내 놈 손으로 직접 아주 깨끗하게 처리하도록. 알겠느냐? 네, 알겠습니다. 회장님, 이번에야말로 제 모든 것을 걸고 반드시 회장님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석도는 마치 충성스러운 사냥개처럼 최강혁의 발밑에 엎드려 맹세했다. 그렇게 최강혁의 새로운 명령을 받은 마석도와 흥룡회 조직원들은 강선우의 주변을 마치 거미줄처럼 올가매며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선우 역시 그들의 그런 움직임을 이미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다. 그녀는 오히려 그들의 감시를 역이용하여 그들에게 거짓 정보를 흘리거나 혹은 혼란을 야기시켜 그들의 진짜 목적과 배후를 파악하려는 그런 대담한 심리전을 펼치기 시작했다. 며칠 동안 선우는 일부러 평소와 다름없이 아주 평범한 일상을 보내는 것처럼 위장했다. 낮에는 군부대에서 정해진 훈련 스케줄을 소화했고 저녁에는 가끔씩 동료들과 함께 가벼운 술자리를 갖거나 혹은 운동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그녀의 모든 신경은 온통 흥룡회와 최강혁에게로 향해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밤마다 홀로 남아 그들이 자신도 모르게 흘리는 아주 작은 단서들이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 치밀하게 정보를 분석하고 또 다음 계획을 준비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선우는 이진욱 대령으로부터 아주 긴급한 호출을 받았다. 최정훈 팀장이 이끄는 국정원 특별수사팀이 최근 백두만, 아니, 최강혁과 관련된 어떤 극비 정보를 입수했는데 그 정보가 선우가 현재 조사하고 있는 사건과도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다. 이 대령은 선우에게 즉시 국정원 비밀 안가로 와서 최 팀장과 합류하라고 지시했다. 선우는 직감했다. 드디어 거대한 음모의 실체가 아주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은 그녀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복수의 기회이기도 했다. 그녀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즉시 이진욱 대령이 알려준 그 비밀 안가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알 수 없는 긴장감과 함께 아주 희미하지만 강렬한 어떤 기대감이 그녀의 온몸을 휘감고 있었다. 그녀의 심장은 다시 한번 뜨겁게 뛰기 시작하고 있었다. 이진욱 대령이 알려준 국정원 비밀 안가는 도심 외곽의 평범한 주택에 위장된 아주 낡고 허름한 단독주택이었다. 하지만 그 평범한 외관과는 달리 내부에는 최첨단 감시 장비와 함께 국정원의 극비 정보망에 직접 접속할 수 있는 슈퍼컴퓨터까지 갖춰져 있는 그야말로 첨단 기술의 요새와도 같은 곳이었다. 하선우는 약속된 시간에 맞춰 안개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두 명의 남자와 마주하게 되었다. 한 명은 이미 선우와는 구면인 국정원 대테러팀 소속 최정훈 팀장이었고, 다른 한 명은 이번에 처음 보는, 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날카롭고 또 명민해 보이는 젊은 요원 이준이었다. 이준 요원은 국정원 내에서도 손꼽히는 컴퓨터 해킹 및 정보 분석 전문가로 이번 최강혁과 흥룡회 관련 극비 수사에 특별히 차출된 인재라고 했다. 하선우 대위, 오랜만이군. 이쪽은 이번 수사를 함께 진행하게 될 이준 요원 일세. 최정훈 팀장이 먼저 선우에게 악수를 청하며 이준 요원을 소개했다. 안녕하십니까, 하선우 대위님. 말씀은 많이 들었습니다. 이준 요원 역시 예의 바르게 선우에게 경례를 붙였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최 팀장님. 이준 요원님, 이렇게 갑작스럽게 합류하게 되어 죄송합니다. 선우 역시 그들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다. 간단한 인사와 함께 세 사람은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최정훈 팀장은 먼저 국정원에서 그동안 비밀리에 수집해왔던 최강혁과 흥룡회에 대한 모든 정보들을 선우에게 브리핑하기 시작했다. 그 내용들은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또 방대했다. 최강혁은 지난 몇 년 사이에 아르카디아 X라는 초대형 복합상업지구 개발 사업을 발판 삼아 정재계와 언론계, 심지어는 사법부와 군 내부의 일부 고위 인사들까지도 자신의 검은 영향력 아래에 두고 온갖 불법적인 사업들을 통해 천문학적인 규모의 검은 자금을 조성해왔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앞길을 가로막거나 혹은 방해가 된다고 판단되는 인물들은 아주 잔인하고 또 무자비한 방법으로 제거해왔다는 그런 끔찍한 정황들까지도 속속들이 포착되어 있었다. 최강혁, 그놈은 단순한 조직폭력배 두목 수준을 이미 한참이나 넘어선 이 나라 전체를 뒤에서 조종하려는 아주 위험하고도 거대한 괴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최정훈 팀장은 착잡한 표정으로 말했다. 문제는 그놈의 뒤를 봐주고 있는 비호 세력들이 너무나도 많고 또 깊숙이 얽혀 있어서 저희가 섣불리 수사망을 좁혀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했다가는 오히려 저희 쪽에서 더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선우가 물었다. 우선은 최강혁과 그의 핵심 조직원들의 움직임을 아주 면밀하게 감시하면서 그들의 불법적인 활동에 대한 좀 더 확실하고도 결정적인 증거들을 추가로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 대위의 그 뛰어난 현장, 침투 능력과 위기 대처 능력이 아주 요긴하게 쓰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정훈 팀장은 선우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의 눈빛에는 선우에 대한 깊은 신뢰와 함께 이번 수사에 대한 아주 절박한 기대감 같은 것이 담겨 있었다. 그날부터 하선우는 국정원 특별수사팀의 비공식 팀원으로서 최강혁과 흥룡회에 대한 본격적인 비밀 수사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녀는 주로 이준 요원과 함께 팀을 이루어 활동했는데 이준 요원의 그 천재적인 정보 분석 능력과 해킹 기술은 선우의 그 뛰어난 현장 전투 능력과 결합되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발휘했다. 그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최강혁과 그의 조직원들이 자주 출몰하는 강남 일대의 유흥업소와 비밀 도박장, 그리고 그들이 운영하는 여러 유령 회사들의 사무실들을 급습하여 그들의 불법적인 활동과 관련된 수많은 증거 자료들을 확보해 나갔다.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 위험한 순간들도 있었지만 선우와 이준은 그때마다 서로의 등을 의지하며 환상적인 호흡으로 그 모든 위기들을 헤쳐나갔다. 한 번은 그들이 최강혁의 비밀 자금 세탁 장소로 의심되는 한사설 카지노에 잠입했다가 그곳을 지키고 있던 수십 명의
셔룡회 조직원들에게 발각되어 포위당하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하지만 선우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침착하고 또 대담하게 행동했다. 그녀는 이준 요원에게 카지노 내부의 모든 CCTV 영상 기록들을 실시간으로 해킹하여 자신에게 전송하도록 지시했고, 자신은 그 영상을 통해 적들의 위치와 움직임을 정확하게 파악하며 그들의 포위망을 하나씩 뚫고 나갔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카지노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던 비밀 금고를 찾아냈고, 그 안에서 최강혁의 불법적인 자금 흐름을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회계 장부와 함께 그가 해외의 거대 범죄 조직과 은밀하게 거래해왔다는 그런 내용이 담긴 비밀 계약서까지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그들의 수사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최강혁과 흥룡회의 그 검은 뿌리가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또 넓게 대한민국 사회 전체에 퍼져 있다는 그런 충격적인 사실들이 계속해서 드러났다. 그들은 단순한 폭력 조직을 넘어서 이미 정치권과 경제계, 그리고 심지어는 문화계와 스포츠계까지 그들의 검은 마술을 뻗치고 있었으며, 그들의 비호 아래 수많은 불법과 탈법들이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추악한 범죄들의 정점에는 바로 최강혁이라는 그 교활하고도 잔인한 괴물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다. 선우는 이 모든 사실들을 알게 되면서 단순한 분노를 넘어선 어떤 깊은 무력감마저 느껴야만 했다. 과연 자신들의 이 작은 힘만으로 저렇게까지 거대하고 또 견고해 보이는 악의 제국을 정말로 무너뜨릴 수 있을 것인가? 하지만 그녀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여전히 아버지 강철중 대령이 남겨준 그 뜨거운 정의감이 불타오르고 있었고, 또 그녀의 곁에는 그녀를 믿고 지지해주는 든든한 동료들이 함께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던 어느 날, 이준 요원이 최강혁의 개인 비서 컴퓨터를 해킹하여 아주 결정적인 정보 하나를 빼내는데 성공했다. 그것은 바로 최강혁이 며칠 뒤 자신의 비밀 별장에서 아주 은밀한 파티를 개최할 예정이며, 그 자리에는 그동안 그에게 뇌물을 받아왔던 정재계의 유력 인사들과 함께 해외의 악명 높은 범죄 조직의 간부들까지도 다수 참석할 것이라는 그런 내용이었다. 만약 그들이 그 파티 현장을 급습하여 그들을 일망타진할 수만 있다면 이것은 최강혁과 흥룡회 전체를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아주 위험한 도박이기도 했다. 최강혁의 그 비밀 별장은 외부와는 완전히 차단된 그런 난공불락의 요새였고, 그곳에는 수백 명의 중무장한 경호원들이 삼엄한 경비를 서고 있을 것이 분명했다. 만약 작전이 조금이라도 실패하거나 혹은 사전에 발각되기라도 한다면 그곳에 투입된 모든 요원들은 살아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는 그런 끔찍한 상황이었다. 최정훈 팀장과 국정원 지휘부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하지만 선우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다. 이것은 우리가 그들을 잡을 수 있는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가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두려움이나 망설임도 담겨 있지 않았다. 오직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그런 굳건한 결의만이 가득 차 있을 뿐이었다. 결국 그녀의 그 단호한 의지에 최정훈 팀장과 지휘부 역시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대한민국 사회의 거대한 악의 축을 뿌리 뽑기 위한 아주 위험하고도 장엄한 마지막 작전이 시작되려는 참이었다. 하선우, 그녀의 심장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뜨겁고 또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그녀는 직감했다. 이번 싸움이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또 가장 위험한 싸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또한 알고 있었다. 이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해야만 한다는 것을.
그녀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그녀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땅에 아직 정의가 살아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녀의 보이지 않는 적과의 그 치열했던 싸움은 이제 마지막 결전을 향해 숨가쁘게 달려가고 있었다. 최강혁의 비밀 별장에서 열릴 은밀한 파티 당일. 하선우와 국정원 특별수사팀은 새벽부터 분주하게 움직였다. 작전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아주 신속하고 또 은밀하게 진행되어야만 했다. 최강혁의 그 철옹성 같은 별장에 잠입하여 그의 모든 범죄 증거를 확보하고 동시에 파티에 참석한 모든 주요 인물들을 일망타진해야 하는 그야말로 목숨을 건 위험천만한 작전이었다. 이준 요원은 최첨단 위성 정보와 해킹 기술을 이용하여 별장 내부의 CCTV 배치와 경비 시스템, 그리고 예상되는 경호 인력의 규모와 동선까지도 아주 면밀하게 분석하여 팀원들에게 전달했다. 최정훈 팀장은 그 정보를 바탕으로 각 팀원들의 침투 경로와 임무를 분담했고, 하선우는 이번 작전의 가장 핵심적인 임무, 즉 최강혁의 개인 서재에 잠입하여 그의 비밀 금고와 컴퓨터에 숨겨져 있을 결정적인 증거들을 확보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다. 하 대위, 이번 작전의 성패는 자네에게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걸세. 부디 몸조심하게.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살아 돌아와야 하네. 작전 브리핑을 마친 후 이진욱 대령이 선우의 어깨를 잡고 진심으로 당부했다. 그의 눈빛에는 선우에 대한 깊은 신뢰와 함께 마치 친딸을 사지로 떠나보내는 듯한 그런 안타까움과 걱정이 가득 어려 있었다. 걱정 마십시오. 대령님, 저는 반드시 임무를 완수하고 동료들과 함께 무사히 복귀하겠습니다. 선우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단호하게 대답했다. 해가 저물고 짙은 어둠이 세상을 뒤덮기 시작할 무렵, 선우와 팀원들은 최첨단 특수장비로 무장한 채 약속된 시간에 맞춰 최강혁의 비밀 별장 주변으로 은밀하게 침투하기 시작했다. 별장 주변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삼엄한 경비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높은 담벼락 위에는 날카로운 철조망과 함께 고압 전류가 흐르고 있었고, 곳곳에는 움직임을 감지하는 레이저 센서와 함께 수십 대의 고성능 CCTV 카메라가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일정한 간격을 두고 중무장한 경호원들이 살기등등한 눈빛으로 주변을 순찰하고 있었다. 하지만 선우와 그녀의 동료들은 대한민국 최정예 요원들이었다. 그들은 마치 한 몸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그 모든 장애물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갔다. 이준 요원은 원격으로 별장의 보안 시스템을 해킹하여 무력화시켰고, 선우와 다른 팀원들은 소리 없이 경호원들을 제압하며 별장 내부로 조금씩 전진해 나갔다. 마침내 선우는 최강혁의 개인 서재가 있는 별장 셔관 건물에 거의 다다랐을 때였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그녀의 예민한 감각에 무언가 이상한 기척이 느껴졌다. 너무나도 조용했다. 마치 폭풍전야처럼. 모든 것이 너무나도 고요하고 또 평온했다. 이것은 명백히 함정이었다. 모두 멈춰, 함정이다. 선우가 다급하게 외치는 바로 그 순간, 별장 사방에서 갑자기 수십 개의 강력한 서치라이트 불빛이 그들을 향해 일제히 쏟아져 내렸고, 동시에 수백 명은 좋게 넘어 보이는 중무장한 괴한들이 어디선가 나타나 그들을 향해 총구를 겨누며 순식간에 포위망을 좁혀 들어왔다. 그리고 그들 뒤편에서는 최강혁이 아주 여유롭고 또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걸어 나오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지난번 선우에게 처참하게 깨졌던 마석도가 잔뜩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크크크, 하선우 대위. 내 이럴 줄 알았지. 감히 이 최강혁의 성역에
제 발로 기어 들어오다니 아주 용감한 건지 아니면 그냥 멍청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 내년은 오늘 밤 여기서 아주 비참하게 죽어갈 것이고 내년과 함께 온 그 어리석은 국정원 나부랭이들도 전부 다 내년과 똑같은 신세가 될 것이다. 최강혁은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리며 선우를 조롱했다. 선우는 이를 악물었다. 자신이 너무나도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이다. 최강혁은 이미 자신들의 작전을 전부 다 꿰뚫어 보고 있었고 오히려 그것을 역이용하여 이렇게 완벽한 함정을 파놓았던 것이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칠 곳도 그리고 피할 곳도 없었다. 정면으로 부딪혀서 이 위기를 돌파하는 수밖에. 모두들 각자 위치에서 끝까지 저항하라. 절대로 포기하지 마. 선우는 동료들을 향해 소리쳤다. 그리고는 허리춤에 차고 있던 그림자 검을 뽑아들고 가장 먼저 적들을 향해 달려들었다. 그녀의 그 용감한 모습에 다른 동료 요원들 역시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각자의 무기를 고쳐잡고 적들과 맞서 싸우기 시작했다. 그야말로 처절하고도 필사적인 사투가 벌어졌다. 수적으로 너무나도 열세였지만 선우와 그녀의 동료들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마지막 한 사람까지 최선을 다해 싸웠다. 하지만 적들은 마치 끝없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계속해서 그들을 향해 달려들었고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은 점점 더 그들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동료들이 하나둘씩 총에 맞아 쓰러져 갔고 선우 자신도 이미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 간신히 버티고 있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었다. 이대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인가? 선우의 눈앞이 점점 더 흐려져 갔다. 아버지의 그 억울한 죽음의 진실도 밝혀내지 못한 채 그리고 저 추악한 악의 무리들도 심판하지 못한 채 이렇게 허무하게 죽어야만 하는 것인가? 그녀는 깊은 절망감과 함께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바로 그때였다. 갑자기 별장 외부에서 요란한 헬리콥터 프로펠러 소리와 함께 수십 발의 섬광탄과 연막탄이 별장 내부로 무차별적으로 투척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동시에 완전 무장한 707 특임단 최정예 요원들이 로프를 타고 하늘에서 내려와 순식간에 적들을 제압하기 시작했다. 바로 이진욱 대령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비밀리에 준비해두었던 마지막 비장의 카드였던 것이다. 모두들 어서 빨리 하 대위를 엄호하라. 단 한 놈도 살려보내지 마. 이진욱 대령의 그 우렁찬 명령과 함께 707 특임단 요원들은 마치 성난 사자들처럼 적진을 향해 돌격했다. 전세는 순식간에 다시 한번 역전되었다. 갑작스러운 아군의 등장과 그들의 압도적인 화력 앞에 최강혁의 그 수많은 경호원들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최강혁과 마석도는 그 혼란스러운 틈을 타 어디론가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부상당한 몸으로 정신을 간신히 수습한 선우가 그들의 앞을 가로막았다. 어딜 도망가려고. 이 더러운 쓰레기들아. 선우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차갑고 또 무섭게 타오르고 있었다. 선우는 마지막 남은 모든 힘을 다해 최강혁과 마석도를 향해 달려들었다. 그리고 잠시 후 두 악당은 결국 그녀의 그 매서운 그림자검 앞에 처참하게 무릎을 꿇고 말았다. 하지만 선우는 그들을 죽이지 않았다. 그녀는 그들이 살아서 자신들이 저질렀던 그 모든 죄악의 대가를 법의 심판대 위에서 똑똑히 치르게 만들 생각이었다. 작전은 마침내 성공으로 끝났다. 비록 그 과정에서 많은 동료들이 부상을 입었고 또 선우 자신도 생사를 넘나드는 그런 끔찍한 위기를 겪어야만 했지만 결국에는 최강혁과 그의 거대한 범죄 조직을 일망타진하고 그들의 모든 범죄 증거들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증거들 속에는 과거 그녀의 아버지 강철중 대령의 그 억울한 죽음과 관련된 아주 결정적인 단서들까지도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선우의 마음은 여전히 무겁고 또 착잡했다. 이번 사건을 통해 그녀는 또다시 깨달았던 것이다. 이 세상에는 아직도 너무나도 많은 어둠과 불의가 존재하고 있으며 그 어둠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때로는 너무나도 큰 희생과 대가를 치러야만 한다는 그 냉혹한 현실을 말이다. 그녀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어쩌면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일지도 몰랐다. 최강혁의 비밀 별장에서 벌어진 그 처절했던 사투가 끝난 후 하선우와 부상당한 국정원 요원들은 이진욱 대령이 급파한 707 특임단 요원들의 도움으로 신속하게 현장을 빠져나와 국군 수도병원으로 후송되었다. 다행히 선우를 포함한 모든 요원들의 부상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수준이었지만 그들이 겪었던 정신적인 충격과 육체적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다. 특히 최정훈 팀장은 갈비뼈 여러 대가 부러지고 내부에 출혈까지 발생하여 한동안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를 받아야만 했다. 선우는 자신의 어깨에 박힌 총알을 제거하는 응급수술을 받은 후 며칠 동안 병실에 누워 안정을 취해야 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단 한순간도 편치 않았다. 비록 최강혁과 마석도를 포함한 흥룡회의 핵심 조직원 대부분을 생포하고 그들의 모든 범죄 증거들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지만 아직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최강혁의 그 거대한 검은 커넥션은 여전히 사회 곳곳에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었고 그들은 어떻게든 법망을 빠져나가려 발버둥 칠 것이 분명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강철중 대령의 그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아직 완전히 밝혀내지 못했다는 그 사실이 그녀의 가슴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다. 며칠 후 어느 정도 몸을 회복한 선우는 이진욱 대령과 함께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이번 최강혁과 흥룡회 사건에 대한 모든 경과를 상세하게 보고했다. 그녀가 제출한 증거 자료들과 생생한 증언들은 조사위원회 위원들뿐만 아니라 보고에 참석한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 모두를 엄청난 충격과 분노에 휩싸이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한낱 사적인 기업으로 위장한 범죄 조직이 버젓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군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그런 끔찍한 만행들을 저질러 왔다는 그 사실에 국방부 장관을 포함한 모든 지휘부는 격노했다. 특히 이번 사건 과정에서 흥룡회 조직원들이 현역군 장교인 하선우 대위에게 직접적인 공격을 가하고 중상을 입혔다는 그 사실은 군 전체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용납할 수 없는 도발 행위로 간주되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민간 범죄 조직 소탕 작전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국가의 안위와 군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아주 중차대한 문제다. 당장 국정원, 검찰, 그리고 경찰과 긴밀히 협조하여 저 최강혁과 흥룡회라는 악의 뿌리를 이 땅에서 아주 그냥 완전히 뽑아버리도록 하라. 단 한 놈도 살려두지 말고 그들과 관련된 모든 불법과 비리들을 샅샅이 파헤쳐서 법에 준엄한 심판을 받게 해야 할 것이다. 국방부 장관의 그 단호하고도 엄중한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대한민국 군과 모든 사법기관들은 일제히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그렇게 정의의 철퇴라고 명명된 대한민국 역사상 유례없는 대규모 합동작전이 시작되었다. 작전의 총지휘는 이진욱 대령이 맡았고 하선우 대위는 비록 부상당한 몸이었지만 이번 작전의 가장 핵심적인 브레인이자 현장 지휘관으로서 그 누구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작전에 참여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단 하나의 목표만이 존재했다. 바로 최강혁과
그의 검은 제국을 완전히 괴멸시키고 아버지의 그 억울한 한을 풀어드리는 것. 작전은 아주 신속하고 또 은밀하게 진행되었다. 먼저 국정원과 경찰의 정보 분석팀은 선우가 확보한 증거 자료들과 조태구의 자백을 바탕으로 흥룡회의 모든 조직원 명단과 그들의 비밀 활동 거점, 그리고 불법 자금 흐름까지도 아주 상세하게 파악해냈다. 그리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707 특임단과 경찰 특공대를 포함한 최정예 타격팀들이 여러 개의 팀으로 나뉘어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흥룡회의 주요 거점들을 동시에 급습하기 시작했다. 그야말로 한바탕 거대한 전쟁이 시작된 것이었다. 도심 한복판에서는 총격전이 벌어지고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는 비밀 마약 제조 공장이 발각되었으며 화려한 유흥가 뒷골목에서는 불법 도박장과 인신매매 조직들이 줄줄이 소탕되었다. 최강혁과 그의 수하들은 마지막까지 격렬하게 저항했지만 이미 모든 것을 다 파악하고 준비한 합동작전팀의 그 압도적인 화력과 치밀한 전략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다. 마석도는 한 비밀 도박장에서 현금 다발을 챙겨 해외로 도주하려던 중 잠복해 있던 경찰 특공대에게 발각되어 총격전 끝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 그리고 그의 수많은 똘마니들 역시 대부분 현장에서 사살되거나 혹은 생포되어 법의 심판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다. 하지만 작전의 최종 목표는 바로 최강혁 그놈의 신병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그는 이미 자신의 저택과 비밀 아지트가 모두 발각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아주 소수의 최측근들만을 데리고 어디론가 깊숙이 잠적해버린 상태였다. 하지만 그의 그런 마지막 발악도 그리 오래가지는 못했다. 이준 요원이 이끄는 국정원 사이버 수사팀이 그의 모든 통신 기록과 자금 흐름을 역추적하여 마침내 그가 숨어있는 마지막 은신처를 찾아냈기 때문이었다. 그곳은 아주 오래전에 폐쇄된 낡은 탄광촌 깊숙한 곳에 위치한 외부와는 완전히 차단된 비밀 벙커였다. 최강혁은 그곳에서 마지막 남은 충신들과 함께 최후의 항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하선우와 이진욱 대령, 그리고 최정예 707 특임단 요원들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 어둡고 위험한 탄광갱도 안으로 진입했다. 그들 앞에는 수많은 부비 트랩과 함께 죽기를 각오한 최강혁의 마지막 호위 무사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숨막히는 어둠 속에서 다시 한번 처절하고도 격렬한 마지막 전투가 벌어졌다. 선우는 아버지의 유품인 날카로운 군용 대검 한 자루를 손에 쥔 채 마치 분노한 여신처럼 적들을 베어나갔다. 그녀의 모든 동작 하나하나에는 지난 10여 년 동안 가슴속 깊이 묻어두었던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원한, 그리고 반드시 이 모든 것을 끝내고야 말겠다는 그런 처절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마침내 마지막 남은 적까지 모두 다 쓰러뜨리고 선우는 피투성이가 된 몸으로 최강혁이 숨어있는 벙커의 가장 깊숙한 곳, 그의 집무실 문 앞에 다다랐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지만 안에서는 최강혁의 그 거칠고 또 불안한 숨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고 있었다. 선우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리고는 마지막 남은 모든 힘을 다해 그 육중한 철문을 거칠게 걷어차고 안으로 뛰어들었다. 그곳에는 최강혁이 책상 위에 놓인 어떤 작은 상자를 필사적으로 품에 안은 채 잔뜩 겁에 질린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그 오만하고도 자신만만했던 모습은 이미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고 오직 패배자의 그 초라하고도 비참한 모습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최강혁. 선우는 차갑고도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강유진. 아니, 강철중 그놈의 딸년. 최강혁은
증오에 찬 눈빛으로 그녀를 쏘아보며 힘겹게 말했다. 내년이 감히 이 최강혁을... 그래, 내가 바로 그 강철중 대령의 딸이다. 그리고 오늘 나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너를 심판하러 왔다. 선우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손에는 아버지의 그 낡은 군용 대검이 섬뜩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최강혁은 마지막 발악처럼 품 안에 있던 그 작은 상자를 열어 무언가를 꺼내려 했지만 이미 선우의 검이 그의 목덜미에 차갑게 닿아 있었다. 더 이상 발버둥 치지 마라. 내 놈의 그 추악한 제국은 오늘 여기서 완전히 끝났으니까. 그렇게 대한민국 사회 전체를 공포와 불안에 떨게 했던 거대한 악의 축. 최강혁과 그의 흥룡회는 마침내 그 처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되었다. 정의의 철퇴는 그 어떤 불의와 타협도 용납하지 않았고 그들이 저질렀던 그 모든 죄악의 대가를 아주 혹독하게 치르게 만들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다 끝난 후에도 선우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어떤 알 수 없는 깊은 공허함과 함께 쉽게 지워지지 않을 깊은 상흔이 남아있었다. 최강혁이 마침내 하선우의 차가운 군용 대검 앞에 무릎을 꿇는 그 순간 길고도 처절했던 싸움은 드디어 막을 내렸다. 비밀 벙커 안으로 들이닥친 707 특임단 요원들과 국정원 요원들은 신속하게 최강혁의 신병을 확보하고 벙커 내부에 남아있던 모든 증거 자료들을 샅샅이 압수했다. 그가 마지막까지 품에 안고 발악하려 했던 그 작은 상자 안에서는 그의 해외 비밀 계좌 내역과 함께 그동안 그가 저질러 왔던 온갖 불법적인 거래 내역들이 담긴 마이크로필름이 발견되었다. 그것은 그의 모든 죄악을 명명백백하게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물이자 동시에 그의 그 추악한 제국이 마침내 종말을 구하게 되었음을 알리는 조종 디오종이나 다름없었다. 최강혁과 흥룡회의 핵심 간부들이 줄줄이 체포되면서 대한민국 사회는 그야말로 거대한 충격과 함께 새로운 희망에 휩싸였다. 언론에서는 연일 그들의 추악한 범죄 행각과 함께 이번 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끈 숨겨진 영웅들의 이야기가 대서특필되었고 국민들은 오랫동안 사회의 암적인 존재로 군림해왔던 거대한 악의 축이 마침내 무너져 내렸다는 그 사실에 환호했다. 하지만 그 모든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뒤편에서는 또 다른 치열한 싸움이 계속되고 있었다. 바로 법의 심판대 위에서 벌어지는 진실 공방이었다. 최강혁은 국내 최고의 변호인단을 꾸려 자신의 혐의를 교묘하게 부인하려 했고 그의 비호 아래 꿀을 빨아왔던 부패한 정치인들과 고위 관료들 역시 어떻게든 법망을 빠져나가기 위해 온갖 추악한 술수들을 동원했다. 하지만 하선우와 특별수사팀이 확보한 증거들은 너무나도 명백하고 또 확실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의 편에는 더 이상 불의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국민들의 그 뜨거운 염원과 지지가 함께하고 있었다. 몇 달간에 걸친 지루하고도 치열했던 법정 공방 끝에 마침내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그들에게 가장 엄중하고도 정의로운 심판을 내렸다. 최강혁은 조직범죄, 살인교사, 마약 밀매, 뇌물공여, 국가보안법 위반 등 그 수많은 끔찍한 혐의들이 모두 다 유죄로 인정되어 결국에는 사형이라는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그의 충실한 오른팔이었던 마석도를 포함한 흥룡회의 주요 간부들 역시 대부분 무기징역 또는 수십 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고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되었다. 또한 그들의 검은 돈을 받고 그들의 범죄를 묵인하거나 혹은 방조했던 모든 부패한 공직자들 역시도 각자의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었다. 정의는 살아있었고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그 평범한 진리가 다시 한번 이 땅 위에 바로 서는 그런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바로 하선우라는 한 명의 용감하고 또 정의로운 군인이 있었다.
모든 사건이 다 마무리된 후 하선우는 조용히 아버지 강철중 대령의 유해가 안치된 국립현충원을 찾았다. 그녀는 아버지의 묘비 앞에 하얀 국화꽃 한 다발을 내려놓고 한참 동안이나 아무 말 없이 그 차가운 비석만을 어루만졌다. 아버지의 그 억울한 죽음의 진실이 마침내 밝혀졌고 그 원수 또한 법의 심판을 받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깊은 슬픔과 함께 사무치는 그리움이 남아있었다. 아버지, 이제 다 끝났습니다. 아버지의 명예도 그리고 이 나라의 정의도 제가 반드시 지켜냈습니다. 부디 하늘에서는 아무런 걱정 없이 편안하게 영면하십시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 눈물은 더 이상 슬픔이나 원망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버지를 향한 깊은 사랑과 존경,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는 그런 안도감과 평화로움이 뒤섞인 아주 뜨겁고도 성스러운 눈물이었다. 그 후 하선우는 다시 군으로 복귀했다. 그녀는 이번 사건 해결에 대한 지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파격적인 특징과 함께 명예로운 무공훈장까지 수여받았지만 그녀는 그런 화려한 명예나 보상에는 조금도 연연하지 않았다. 그녀에게 가장 큰 보상은 바로 자신이 지켜낸 이 나라의 평화와 국민들의 안전,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그 자랑스러운 이름을 다시 한번 명예롭게 할 수 있었다는 바로 그 사실이었으니까 그녀는 여전히 707 특임단의 핵심 요원으로서 이전보다 더욱더 강인하고 또 성숙한 모습으로 조국과 국민을 위한 헌신을 이어갔다. 그리고 그녀의 곁에는 이제는 그녀를 진심으로 믿고 따르는 든든한 동료들과 후배들이 항상 함께하고 있었다. 이진욱 대령은 그녀의 가장 든든한 후원자이자 정신적인 지주가 되어 주었고 최정훈 팀장과 이준 요원 역시 그녀와 함께 수많은 위험한 작전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대한민국 최고의 특수 요원들로 성장해 나갔다. 그리고 가끔, 아주 가끔 그녀는 예전에 자신이 구해준 그 늙은 경비원 박 씨를 찾아가곤 했다. 박 씨는 이제 더 이상 어둡고 위험한 골목길을 홀로 지키지 않았고 아르카디아 X의 그 화려한 정문에서 다른 동료 경비원들과 함께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그는 선우를 볼 때마다 마치 친손녀라도 만난 것처럼 반갑게 맞아주었고 그녀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이런저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들을 들려주곤 했다. 그 소박하지만 따뜻한 시간들이 선우에게는 또 다른 작은 행복이자 위안이 되어주었다. 어느 맑고 푸른 봄날, 하선우는 오랜만에 휴가를 내어 홀로 지리산 천왕봉 정상에 올랐다. 정상에서 내려다보는 세상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또 평화로웠다. 그녀는 가슴을 활짝 펴고 그 맑고 깨끗한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다. 문득 그녀는 자신의 삶이 마치 이 험준한 산을 오르는 것과도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 때로는 숨막히는 고통과 절망 속에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정상에 올라 아름다운 풍경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라고, 그리고 그 정상에 오르기까지 함께 땀 흘리고 또 서로를 격려해 주었던 그 모든 소중한 인연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자신이 존재할 수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아주 오래전 아버지가 남겼던 그 마지막 말이 다시 한번 잔잔한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다. 가장 어두운 밤하늘에서도 별은 반드시 빛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별들 중에는 네가 가야 할 길을 안내해주는 아주 특별한 별도 숨겨져 있을 것이니 하선우는 이제 그 특별한 별의 의미를 어렴풋이나마 알 것 같았다. 그것은 바로 정의와 사랑, 그리고 희생과 헌신이라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도 숭고한 가치들이 아닐까.
그리고 그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별빛을 따라 이 험난하고도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산을 묵묵히 걸어갈 것이었다. 그녀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어둠은 물러가고 새벽의 밝은 빛이 환하게 비춰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그녀의 진정한 임무는 어쩌면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일지도 몰랐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여전히 꺼지지 않는 정의와 희망의 불꽃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밝고 또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으니까